라이징 스타트업을 파헤치는 시간, 스타트업 디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성수동 공유오피스자 엑셀러레이터인 스테이션 니어를 운영하고 있는 장지현입니다. 지난 7월 메타버스 편에 이어서 세 번째 스타트업 디깅 시간을 가져보겠는데요. 오늘 행사도 마찬가지로 온오프라인으로 예정될 예정이며 디파이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세션으로는 데이터 리퍼블릭 대표 엄성민 대표와 함께 디파이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엄성민 대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데이터 리퍼블릭의 엄성민입니다. 오늘 디파이에 대해서 좀 딥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앞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이제 디파이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뿌리는 인공지능입니다. 제가 집중적으로 했던 연구는 어떻게 하면은 인공지능이 스스로 발달하는 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와 연관돼서 예측을 어떻게 할 건가. 이 두 개가 가장 어렵고 가장 섹시한 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해봤지만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을 매우 사랑합니다. 20개 정도의 관련 특허가 등록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디파이의 완벽한 신봉자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디파이를 만드는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그러죠. 실제로 디플로잉 100여 개 이상 여러 블록체인에 실제로 만들어 봤고 6개 정도의 제품을 출시했으나 3개는 완전히 망했고 하나는 아직도 개발 중이고 하나는 조금 잘 되고 하나는 이제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기사인데 이거는 이제 그 우측에 있는 동그라미에 있는 동물이 벌꿀오솔이라고 그 사자나 막 이런 애랑 싸웁니다. 덩치도 작은데 아무나 보면 덤벼드는 그런 동물인데 그리고 좌측에 동그라미에 있는 동물은 이제 저였습니다. 그래서 둘이 제가 별명이 저걸 해가지고 사진 찍을 때 저걸 갖다 놔서 찍은 기억이 납니다. 이거는 이제 그 페이스북 주도로 어떻게 하면은 일반적인 인공지능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걸 저희가 했었는데 평가위원도 하고 시스템도 만들고 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무거나 덤벼드는 제가 디파이도 덤벼들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파이는 무엇일까요? 일단 블록체인 관련된 걸 시작할 때는 저는 항상 비트코인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뭘까요? 가상화폐다, 암호화폐다. 뭔가 화폐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금처럼 어떤 재화를 축적해 놓는 대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해하셔야 될 중요한 게 비트코인이 신뢰를 자동화했다는 겁니다. 중간 매개체 없이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과 신뢰할 수 있는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게 비트코인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이거를 잠시 기억해 두시고 맨 끝에 제가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그때는 2017년 9월 12월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이 4,000달러였어요, 그때. 이미 1년 동안에 7배가 폭발적으로 상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비트코인 시총이 약 70조 정도 됐고요. 너무 뜨니까 유명한 월스트리트 저널에 JP 모건의 총수인 제이미 다이먼이 나와가지고 비트코인 완전 사기다. 곧 망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63,000달러까지 올랐다가 또 65,000 올랐다가 이제 오늘 보니까 6만 달러가 조금 넘은 상황입니다. 그럼 이거를 시총으로 보면은 약 1,300조 정도 현재 환율로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방금 얘기했던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과는 상관없이 JP 모건도 요새
고객들이 비트코인 살 수 있도록 서비스 해주고 있습니다. 자, 10년 전에는 비트코인 조만장자가 없었어요. 비트코인 1조가 안 됐으니까. 근데 요새는 비트코인 조만장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크립토로 가지고 있으니까 뭘 해야 될까요? 이분들이 지금까지 공통적으로 해온 게 있습니다. 홀드이라고 하죠. 들고 계속 있었던 거. 국문으로 번역하면 이제 존버가 되겠죠. 열심히 이분들이 존버를 하셔서 조만장자가 되셨는데, 그럼 계속 존버만 할 것인가? 또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냥 들고 있는데, 내가 그냥 들고 있으면서 이자를 얻을 수 없을까? 이 니드가 생긴 겁니다. 자, 디파이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크립토의 자산 가치가 커지니까 이 돈을 가지고 이자를 벌고 싶은 니드가 생긴 겁니다. 여기서 이제 디파이가 시작되죠. 디파이는 Decentralized Finance의 앞에서 말을 따와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DEFI가 되겠죠. 그러면 디파이는 무엇이냐? 블록체인에 기반한 금융입니다. 그러면 무슨 금융이냐? 블록체인에 아까 맨 처음에 비트코인이 신뢰를 자동화했다 그랬죠. 중간 매개체 없이 금융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존 금융에서 했던 모든 일은 디파이에서 다 할 수 있고요.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행위, 그 다음에 거래를 하는 행위, 심지어 보험까지,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기본적인 니드, 돈을 빌려주고 그냥 은행처럼 제가 예치를 한 다음에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위가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게 중앙화된 브로커리지 없이, 뭐 이를테면 뭐 미래에셋 증권이나 뭐 증권사 없이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거래소 없이도 가능합니다. 중앙화된 거래소는 뭐 비트나 뭐 바이낸스나 이런 게 있겠죠. 그 다음에 또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없이도 내가 마음대로 예금을 넣고 돈을 빌려오는 게 가능해집니다. 자, 아까 맨 처음에 비트코인이 폭발적으로 이제 그 관심을 끄기 시작한 시총 70조에 도달하는데 비트코인은 8년이 걸렸어요. 이 디파이는 해당 시총에 도달하는데 5배가 빠릅니다. 2년이 채 안 걸렸고, 얼마나 빠른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코인마켓캡에서 시총을 봤더니 약 170조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뭐 2년째 거의 뭐 100배가 뛰는 성장률을 보여왔고, 자, 그러면 이런 디파이의 과거는 어떠한가? 근데 과거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끼케야 뭐 2년 정도, 뭐 좀 더 길게 볼 수 있지만, 여기서 하는 말이 한 달이면 강산이 변합니다, 디파이는. 그래서 매우 새로운 게 나오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거 랜딩에서 시작하죠. 돈을 이제 빌려주는 거. 내가 돈이 많은데 이거를 빌려주고 싶은 거죠. 근데 잠깐만요. 누가 빌려갈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맨 처음에 빌려가는 이유는 어디서 생겼을까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에서 생겼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달러나 한국돈 같은 이런 피아트 커런시 대비해서 코인의 가격이 워낙 오르락 내리락 많이 하니 어떤 사람들은 달러나 다른 유로나 이런 피아트 커런시의 암호화폐 가격을 맞추고 싶어하는 니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암호화폐 가격을 맞추려면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돈을 그만큼 넣어두는 겁니다. 1대1로. 그러니까 근본이 예전에 달러 하듯이 돈을 100달러어치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려면 100달러를 은행에 예치를 해두고 정기적으로 제3 포맷에 어디서를 받는 거죠. 그게 하나의 방법인데, 문제는 그렇게 해놨다 하더라도 매일 어디 받기도 힘들고, 이게 뭐 사람이 뭐 다 착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사고가 날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방법이 또 뭐가 있을까? 바로 소프트웨어 기반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겁니다. 이 방법 중에서 가장 간단한 게, 내가 100원어치의 암호화폐를 묶어놓고 50원어치의 보증서를 대출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암호화폐 가격이 반토막이 나기 전에는 그 보증서가
해당 50원에 해당하는 가치 역할을 꾸준히 할 수 있겠죠. 최소한. 그래서 내가 암호화폐를 100원 맡긴 그 순간에 해당하는 가격에 50원에 해당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따로 받고 그 빌려준 증서, 채권에 해당하겠죠? 그거를 유효한 크기로 자른 겁니다. 1달러짜리로 이제 하나하나씩 잘라가지고 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소프트웨어 기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맨 처음에 이제 다이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알고리즘 베이스 스테이블 코인이 생기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가 가능할까요? 이제 기존에 베이스가 되는 암호화폐가 있고 이거를 빌려주고 나온 증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두 가지가 생겼죠. 원래는 하나밖에 없었죠. 암호화폐 딱 하나 있다가 그 암호화폐를 박아놓고 빌렸다는 가치를 가진 뭐 반 정도 되지만 어쨌건 자르면은 거래가 가능한 증서가 발행이 됩니다. 얘네 둘 사이에 거래가 가능해지겠죠. 제가 A라는 암호화폐를 맡긴 다음에 달러에 해당하는 그 또 새로이 발급된 이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폐를 발행을 받으면은 얘네 두 개 사이로 제가 또 거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은 제가 100원어치의 비트코인을 맡겼는데 50원어치에 해당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받았습니다. 제가 50원어치를 갚으면은 100원을 다시 받을 수 있고요. 근데 그 50원을 가지고 다시 50원어치의 비트코인을 또 사는 겁니다. 내가 올라간다고 믿으면은. 그러면은 올랐을 경우에는 다시 빌린 돈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가 생기는 순간에 빌릴 리드가 더 커집니다. 맨 처음에는 내가 돈을 빌려가야 되는 이유가 암호화폐를 그러니까 국가가 발행한 법정 암호화폐가 해당 당시 없었기 때문에 달러 같은 피아트 커런시에 패깅되는 이런 암호화폐가 필요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생겼는데 이제 얘가 생기고 나니까 얘네 둘끼리의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거래를 위한 대출의 수요가 생긴 거죠. 그래서 덱스가 이 거래소가 탈중앙화된 거래소가 디파이의 가장 핵심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그러면 이 탈중앙화 거래소는 중앙화된 거래소와 어떤 점이 다르냐? 바이낸스나 뭐 오피스나 빗썸이나 하시는 이런 중앙화된 거래소 가면 어떻게 하죠? 비즈니스 모델이 이거잖아요. 우리가 거래를 하면은 그 수수료를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가져갑니다. 그게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 탈중앙화 거래소의 특징은 거래를 하면은 그 수수료가 사용자에게 돌아가집니다. 네. 사용자 중에서,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소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유동성도 공급하고 거래도 하죠. 중앙화된 거래소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중앙화된 거래소는 사용자가 유동성 공급하고 사용자가 거래하고 피는 운영주체가 가져갑니다. 탈중앙 거래소는 사용자가 유동성 공급하고 사용자가 거래하고 거래하는 사람들이 유동성 공급하는 사람들한테 피를 줍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가 되고 스테이블 코인 처음에, 그 다음에 거래. 뭐가 있죠? 이제 대출을 하는 여러 가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조건으로, 다른, 인센티브를 주면서 대출 플랫폼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대출 이자가 유동적으로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변한 시기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최적의 이자율을 찾아서 옮겨 다니는 걸 자동화하고 싶어 하는 니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고 이제 yield farming이라 그러죠. 어려운 단어 아닙니다. 그냥 적금 여러 개 있고 적금마다 그 만기일이 15초라고 생각해 보세요. 적금들이 만기일이 다 15초고 계속 적금들 이자가 조금씩 변합니다. 15초마다 돈을 빼가지고 새로운 적금을 빨리 자동으로 뿅 컴퓨터가 들게 할 수 있으면은 누가 그런 서비스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니드가 있겠죠. yield farming이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장 최적의 이자를 찾아가는 행위를 소프트웨어로 사람 대신에
블록체인에서 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또한 중앙화된 매개체 없이 가능한데 해당 플랫폼이 작동을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그 권리를 마치 주식이나 투표권처럼 발행을 해서 이 플랫폼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이것을 이 투표권에 해당하는 그 증서를 가버넌스 토큰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래는 가격이 없으나 사람들이 가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가격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버넌스 토큰은 yield farming을 하는 유저들한테 뿌려지기 때문에 돈을 놓고 남에게 빌려주는 사람은 당연히 이자를 받지만 심지어 빌려가는 사람도 이 가버넌스 토큰을 받습니다. 참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버넌스 토큰의 가격이 높으면은 내가 내는 이자보다 가버넌스 토큰에서 받는 이득이 높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고 일부러 더 빌리는 행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yield farming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그 시발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의 기반인 은행의 역할을 하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주식이 아닌 다른 거가 거래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빌려서 차도 살 수 있고 돈을 빌려서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돈을 빌려서 유동성이 크지 않은 것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행위가 나타나기 때문에 물론 현금으로도 투자를 하죠. 근데 빌려서도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 거래가 활성화됐기 때문에 이런 NFT가 이제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막 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NFT를 심지어 빌려주고 그거를 담보로 또 대출을 받아서 또 다른 토큰에 투자하는 형태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과거, 길어야 뭐 1, 2년에 해당하는 이 NFT의 과거는 이랬고 최근에 한 달 정도에 어떤 트렌드가 일어나고 있냐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파생 상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파생 상품이 있었습니다. 선물도 있고 옵션도 있고 뭐 보험도 있고 온갖 파생 상품들이 다 있었는데 그 복잡도가 최근에 매우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파생 상품이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파생 상품이 또 나오고 있다. 또 NFT에 기반한 파생 상품도 있고, 뭐 NFT에 기반한 파생 상품이 기반한 다른 파생 상품도 있고, 거기에 기반한 보험에 기반한 파생 상품도 있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트렌드는 이제 그 옛날에는 블록체인들이 무슨 용도로 쓰이는지 몰랐거든요. 그럼 내가 어떤 새로운 체인을 만들었는데 이거 대체 어디다가 써? 쓸모가 뭔지 몰랐습니다. 근데 디파이가 나오면서 금융에 쓸 수 있구나 라는 걸 알면서 금융에 쓰이니까 사용 빈도가 늘기 시작하면서 각종 체인마다 자기만의 디파이 이코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한국 돈을 쓰는 경제와 미국 돈을 쓰는 경제가 서로 거래를 할 때도 있겠죠? 그런 것처럼 체인들끼리의 거래를 하고 싶어하는 니드가 생깁니다. 이러면서 멀티 체인 프로젝트들이 이제 많이 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옛날부터 돌아가던 얘기인데 요새 와서야 이제 제대로 된 프로덕트가 한두 개씩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이제 최근의 트렌드고요. 자, 우리는 이제 다 미래를 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과거나 현재만 보면은 아무도 디파이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미래에 무슨 방향이 갈 것인가?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를 여러분들과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1번, 저는 가장 반드시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강력하게 믿는 것은 기존 제도권 금융과 합쳐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제도권 금융이 풀 수 없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로빈후드라는 미국의 매우 큰 그 증권 거래 주식 거래 이제 플랫폼에서 게임스톱이라는 이제 주식을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살 수가 없었던 일이 발생해서 굉장히 큰 노이즈가 있었죠. 별 문제 없이 넘어갔지만, 네, 제가 사실은 모르지만 인터넷에서 드리는 썰에 의하면은 일단 로빈후드의 비즈니스 모델은
사용자에게 거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 사용자들에 대한 정보를 다른 헤지펀드나 큰 금융기관에게 팔아넘기는 게 이 로빈후드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로빈후드는 이 사용자들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넘기는 주 고객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특정 주식에 공매도를 걸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개미들이 많이 사기 시작하니까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공교롭게도 그 시점에 딱 접속이 끊깁니다. 그리고 가격 프레셔가 사라져서 공매도가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때 다시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이런 비슷한 일이 뭐 많이 일어나죠. 미국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이제 옛날이 아니고 얼마 전에 이제 원유 가격이 마이너스 된 적이 있었죠. 원유 선물이. 그때 갑자기 또 연결이 안 됐었죠. 그리고 또 중앙화된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뭐 종종 이상하게 가격이 많이 움직일 때마다 접속이 끊긴대요. 접속이 끊기고 서버가 갑자기 불안해져요. 저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매우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운영하는 이 중앙화된 거래소인데 가격만 움직이면 갑자기 접속이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가격이 좀 안정화되면 갑자기 또 접속이 되기 시작합니다. 가격이 불안해지면 갑자기 출금도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뭐 인터넷에 도는 어떤 썰에 의하면은 이분들이 이제 가격 차이를 먼저 이용해서 이득을 보시고 뭐 다시 접속을 다 끝난 다음에 하게 해주신다는 뭐 이런 썰도 있고 이런 의혹이 많은데 결국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금융시장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있겠죠. 의혹이 이제 발생하는데 누구나 접속할 수 있으면 언제나 누구도 나의 돈을 막을 수 없고 내가 언제나 거래하는 걸 아무도 막을 수 없다면은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으로 아무리 막아도 해결될 수 없는 이 의혹들이 중앙화되지 않은 탈중앙화 금융이 발달하면 반드시 해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 투자자 보호에 막강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도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믿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장이 언젠가는 matur해지겠죠?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뭐 몇백 년 됐으니까 이제 꽤 초반에 동인도 회사 나왔을 때보다 많이 나아지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성숙하고 나아졌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물론 리스크가 없어지지 않죠. 항상 고리스크가 있지만 그나마 저위험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이 많아진다. 이게 어떤 시장이 성숙했냐 아니냐를 가르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물론 굉장히 저위험으로 디파이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스테이블 코인 간의 거래를 하는 유동성을 공급해주면은 리스크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제 또 리스크가 없는 방법들이 존재하긴 하나 조금 복잡하고요. 근데 하지만 많지는 않죠, 옵션들이. 그리고 쉽게 알려지지도 않고. 근데 시장이 성숙함에 따라 이런 저위험 투자를 할 수 있는 옵션들이 늘어나면서 더 많은 돈이 유치될 수 있는 그 베이시스가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의 뿌리인 인공지능과 결합될 일이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믿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디파이의 인공지능이 어디에 무슨 이유로 쓰일까요? 일단 시장 예측 유의미 하겠죠. 자, 근데 시장 예측하면 어디다 쓰일까요? 돈 놓고 돈을 더 벌어가는 게 헤지펀드의 모델인데 예측이 되기 시작하면은 탈중앙화된 헤지펀드가 가능해집니다. 내가 헤지펀드에 돈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걸 아무도 막을 수 없고 거래가 실제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항상 내 마음대로 확인할 수 있고 그 소프트웨어도 공개되어 있는 그런 헤지펀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VC들도 많이 코인에 투자를 하죠. 스코이아나 뭐 앤더슨 호리츠처럼 세계에서 가장 큰 벤처 캐피털도 코인에 투자를 요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데이터 리퍼블릭에 투자한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SSB도 코인에 요새 투자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런 VC들이 하는 행위의 대부분이 사실 자동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지 펀드가 자동화되면은 벤처 캐피털도 또 자동화될 수 있고 누구나 손쉽게 벤처 캐피탈 펀드에 출자하고 이윤을 아무 때나 받아갈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또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가버넌스의 자동화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가버넌스의 자동화는 무슨 얘기냐? 정치, 행정, 사법에 해당하는 것이 자동화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반 세상에서는 안 되겠죠. 뭐 요원한 얘기고 하지만 블록체인 세상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는 세상이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가 작고 하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소규모로 이런 복잡한 가버넌스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거할 때 공직자들의 이제 어떤 약속도 보지만 이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뭐 범죄 사실이 어떻고 한 걸 많이 이제 여쭤보죠. 왜 그럴까요, 대체? 공약만 알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런 걸 물어보냐면 약속한 대로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쉽게도 사람을 믿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이 행위를 하는 주체가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된다면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공지능이라고 해봤자 그냥 소프트웨어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끔 프로그래밍 하지 않으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게 인공지능의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이 이코시스템 안에서 정치, 행정, 사법에 해당하는 행위를 자동화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마련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탈중앙화 금융은 탈중앙화 가버넌스를 해야 된다고 현재 약간 민주주의와 올리가르키의 중간 정도 되는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있는데 해당 시스템에 대한 그 비판은 이미 플라톤이 2400년 전부터 국가론에서 해왔고 크게 발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넌스가 이 혁신적인 디파이의 다음 숙제라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 대한 홍보는 10초 안으로 하겠습니다. 데이터 리퍼블릭은 이 방금 말씀드린 디파이의 미래를 올인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디파이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엄선민 대표님의 스피치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저도 너무 심취해갖고 일단 듣고 있었고요. 일단은 두 번째 세션으로 디파이를 보다 심도 있게 파헤치는 인터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먼저 받은 좀 사전 질문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걸 한 두세 개 정도 약간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시간 채팅으로 혹시 오는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바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저도 사실 그 기관 투자 출신이기 때문에 디파이가 한국의 기관 투자자들에게 열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선제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일단 저도 아까 셀콰이어랑 이런 유명 VC들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한국 기관 투자자들한테는 꽉 막혀있기는 한 것 같거든요. 이게. 그래서 혹시 뭐 어떤 선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대표님은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규제가 맨 처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규제를 하면 법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으면은 상당히 많은 이제 한국 그 VC들이 어떤 정부 출연과 관련된 자금으로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도가 복잡하건 아니면 어렵건 간에 일단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섣불리 아무렇게나 법을 만들면은 또 선례가 잘못 잡히기 때문에 한국이 이 엄청난 속도로 발생하고 또 그러니까 성장하고 있는 디파이 시장에서 세계적인 리드를 영원히 놓치는 그런 일이 또 생길 수도 있지 않나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약간 해도 된다, 안 된다 정도만 이제 정부에서 명확하게 명시를 해주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이미 연기금에 비트코인이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국가도 디파이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사가 철회됐더라고요. 그렇네요. 네, 당연히 철회되는 게 맞긴 하겠지만 그런 설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아무래도 대한민국이 포지티브 라 그리고 미국이 이제 네게티브 라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이슈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빨리 뭔가 좀 액션을 취해줘야지 저희가 다들 대한민국이 좀 발돋움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파이의 가장 큰 리스크는 어떤 것이 있나요? 네. 디파이의 거의 모든 것이 리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상에 리스크가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디파이는 투자를 하시면은 엄청난 이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대출이 그냥 스테이블 코인 대출이 뭐 50%? 그 전에는 100%가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달러를 맡겨두면은 1년 사이에 100%를 벌었습니다. 그냥 거의 리스크가 없이. 그러니까 조금 더 리스키한 투자에는 네, 뭐 1000%, 10,000% 뭐 좀 더 나가기도 했었죠. 근데 그만큼 수익이 난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리스크 중에서 아마도 가장 큰 리스크는 이제 운영 주체의 도덕성과 관련된 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해킹도 가능한데 제대로 만들면은 그 위험이 매우 적습니다. 네, 저는 아마도 제가 실제 개발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대로만 만들면은 이건 정말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 플랫폼 자체에 대한 리스크는. 근데 사실 그 운영 주체의 도덕성이 가장 큰 이제 어려움이기도 하죠. 이건 어떻게 제도가 생긴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법이 있는 나라에서 뭐 범죄가 발생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도랑은 또 약간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디파이의 플레이어들이 기존에 이미 많이 알려진 기관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아무래도 이분들은 물론 가능하지만 조금 더 높은 도덕적 잣대에 따라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디파이 이코시스템에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가 활성화될수록 디파이 리스크는 줄어들 것이다.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 일단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이거랑 사실 그 다음 질문이 조금 연결돼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디파이가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더 발전되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대중화되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역시 교육이죠. 그래서 근데 이 디파이가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참 어떤 디파이는 이것이다 라고 이제 누가 정리해서 써놔도 그 글을 올리는 순간에 또 디파이가 뭔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정보 공유를 계속 해야 되는데 사실은 한국이 그런 문화가 매우 발달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전파력 매우 높은 이제 아름다운 한글과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쨌든 간에 굉장히 인터넷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그 토양이 매우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왜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보다 조금 덜 알고 있느냐? 아마도 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좀 또 많이 다루지 않아서 그러지 않은가 합니다. 요새도 이제 조금씩 다루고 있긴 하나 조금 더 딥하게 공신력 있는 기관들에서 이제 좀 전파를 시작해 주시면은 그 진입 장벽을 좀 낮출 수 있고 뭐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좋겠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일단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 일단 디파이에서 좀 저희가 봤을 때 좀 특색 있고 좀 있는 부분 중에 저는 좀 한 두 가지가 하나는 좀 창의성? 이제 막 기존의 금융애들이 하는 수신이랑 이런 여신 업무들과 이런 블록에다가 창의성을 만들어서 만들면은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봤을 때 이게 좀 대중화에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 게 두 번째는 전 자율성이 하나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자율성이라는 게 사실 일반 대중들한테 좀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이해를 못한다거나 나중에 할머니들 이제 은행 창구에 가시면 이게 몸 상품도 잘 설명해주는 이제 분들이 계셨는데 뭐 그런 거를 자율성 뭐
사실 블록체인이 다 잘했어요. 이제 뭐 기분망이 관리, 기타 등등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교육으로 좀 많이 풀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청자분들한테도 좀 약간 질문을 좀 더 받고 싶어서 제가 한번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제가 여기에서 바로 지금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오프라인에서 질문이 하나 나와서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제3자가 없다는 게 굉장히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아까 드렸던 이제 대출 같은 상품의 경우에 뭐 현재 코인 가치를 예측을 하면은 현재 가치의 50% 이상 어떤 데는 100% 정도의 또 이제 캐시백을 해준다고 대출을 해준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코인 시장이 만약에 모든 코인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이 붕괴할 경우에 그런 대출을 상환을 못하는 케이스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그냥 하나의 리스크인지 아니면 뭘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당연히 그 디폴트는 굉장히 심각한 리스크고 이거는 디파이가 문제가 아니고 기존 금융에도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해당 랜딩 플랫폼을 디자인을 할 때 모델을 잘 만들면은 그만큼 리스크가 줄어들고 모델을 잘 만들지 못하면은 리스크가 커지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주요 플랫폼들에서 그 대출이 제대로 갚아지지 않아 플랫폼 전체가 페일되는 케이스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임팩트를 소화할 수 있구나라는 게 일단 실험적으로 증명이 된 상태입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까 얘기하신 그 스테이킹을 해놓고 이자를 받고 그런 코인을 다시 넣고 하는 거는 레버리징해서 롱을 잡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저는 문제가 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디파이 관련 정보는 어디서 얻나요? 플랫폼 관련해서 추천해 주실 수 있을 만한 것이 없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디파이 관련 정보는 구글이 최고입니다. 구글을 열심히 잘 탐색하시면은 정보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물론 어디부터 시작할지 모르겠죠. 근데 이게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해당 그 영향력이 있는 분들은 또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기 때문에 또 그 영향력을 또 자본으로 환산하는 행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또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검색을 많이 하시고 본인을 믿으시는 게 그리고 왕도가 없고 그 이유가 어떤 것 뭐 예를 들면 뭐 산스크리트어처럼 한 번 나온 다음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라면은 뭐 여기서 가서 배우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계속 검색을 통해서 찾아나가는 게 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확실한 거는 쉽게 접근을 하시려면은 디파이가 가능한 것들이 거의 이제 네트워크 기반 코인들인 스마트 컨트랙트가 가능한 코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들을 먼저 이제 좀 보시고 비트코인은 사실 스마트 컨트랙트가 안 되지만 그걸 뭐 가능해주는 뭐 텍스코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 몇 개 더 받겠습니다. 전통적인 금융권과 디파이가 합쳐지다가 퓨처 중에 하나로 말씀 주셨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 가능할까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통적인 금융권과 디파이가 합쳐진다. 일단 그 금융시장의 접속과 운영에 대한 권한이 좀 개방적으로 풀리는 게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를테면은 뭐 예를 들자면은 누군가가 지금 개인이 주식을 사고 싶으면은 그 접속을 할 때 항상 운영 주체의 매개체를 통해서만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 운영자나 서비스 운영자가
접속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게 되면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돈을 빼지도 팔지도 운영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오픈을 하면은 그게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하고,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뭐 지난 몇 년간 디파이를 통해서 증명이 됐기 때문에 기술이 부족한 건 아니고요. 이건 제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도입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자, 여기서 제도권으로 들어올 때 필수 불가결하게 엮이는 문제가 KYC, AML 이거죠. 그 자본 세탁, 자금 세탁 방지와 뭐 여러 가지 관련된 법령들이 있는데, 저는 블록체인이 이게 오히려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이 블록체인은 돈이 출발할 때 항상 그 월렛이라 그러거든요. 자기의 정해진 계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익명성이 있는 거지 투명성이 없는 블록체인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시스템 그대로 운영하고, 만약에 어떤 허가제나 등록제가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그 월렛 주소를 구글인증서 등록하듯이 그냥 등록하면 됩니다. 그럼 모든 게 이제 해결되죠. 어떻게 보면은 저기 기존 금융권에서 좀 반발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까? 이게 살짝 어떻게 보면은 경제 좀 민주화 운동에 좀 시발인 듯한 느낌이 들어서 자기네들의 좀 통제권을 좀 유지를 좀 계속 하려는 시도가 전통 금융에서는 있지 않을까 좀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좋아하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조금 더 큰 관점을 가지시면은 전통적인 금융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디파이 시장과 합쳐지면은 더 큰 시장이 발생할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독점적인 구조에서 10원을 벌어가시면은 독점적이지 않은 구조에서 모두가 1,000원을 벌어가는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서 한 50원 벌어가실 수 있으면 사실 더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이를 키우는데 우리가 집중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게 된다면은 큰 반발 없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한 집단에만 너무 뭐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은 이건 오래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문제가 있고요. 그런 상호 간에 이게 충돌이 생기면서 그 소모하는 에너지 때문에 또 우리가 혁신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낭비되거든요. 무조건 뭐 기존 제도권 금융 나빠요. 얘는 뭐 이렇게 하면은, 아니 기존 제도권 금융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좀 파이를 키우는 방향으로 우리 모두가 더 이익을 내실 수 있게 잘 유도를 하면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반인분들은 코인의 시총과 주식시장의 회사 시총을 많이 비교하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비교가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코인 전체를 금과 같은 하나의 자산으로서 바라봐야 할까요? 네. 그러니까 시가총액에 대한 거를, 그러니까 주식의 시총에 해당하는 코인의 시총을 fully diluted value로 보시는지 아니면 circulating supply에 대한 걸로 보시는지에 대해서 갈리는데, 그 FDB는 좀 정보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발행될 수 있는 주식의 총량에 해당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발행이 돼서 돌고 있으면은 유의미한 숫자인데, 발행되지 않은 상황에는 큰 의미가 없는 숫자죠, 사실. 그리고 그 발행되는 과정도 주식처럼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코인마다 발행되는 방법이 매우 다릅니다. 그게 굉장히 소프트웨어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어서 함부로 발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몇 명의 주체들이 새롭게 발행해서 또 시스템을 쉽게 바꿀 수 있는 어떤 뭐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코인들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지구상에 생명체들이 많지만 뭐 아메바도 있고 뭐 인간도 있기 때문에 생명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인도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코인과 주식시장을 비교를 하려면 일단 그 우리가 비교하자는 대상 내부의 동질성이 커야 되는데, 주식들은 이제 제도권에 들어온 지 오래됐기 때문에 동질성이 꽤 있습니다. 근데 코인은 동질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를 할 때는 아마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개념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맨 처음에 들어온 질문과도 사실 연결이 되는데 대중화가 되려면은 소프트웨어 교육이 강력하게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블록체인 코드를 리뷰하는 능력이 다 있으면은 누구나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에 대한 교육, 소프트웨어에 대한 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잘 갖춰진다면은 이런 리스크를 판단하는 능력들이 개개인에게 다 생기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어떤 그 능력도 향상돼서 디파이 시장 또는 이제 좀 발전하면 이제 그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리스크가 줄어들고 그 시장이 더 성숙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CBDC의 도입으로 디파이의 변화의 예상은요? 저 사실 이 질문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이번에 나이지리아였나요? 이게 뭐 어디서 국민에게 전부 다 wallet을 열어라 라고 뭐 했다고 뉴스가 좀 읽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또 이게 어떤 형태의 CBDC냐에 따라 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율성을 좀 보장을 어느 정도 해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익명화된 거래가 가능한 현금이 있고 수많은 현금 사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현금을 쓰잖아요? 현금 범죄 많으니까 내일부터 현금 다 금지하자 그러면 그 현금이 가져다 주는 어떤 그 장점을 우리 사회에서 살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국가가 컨트롤하는 어떤 블록체인 기반 어떤 디파이가 한다면은 어느 정도 자율성과 익명성을 조금 보장해주는 그 큰 문제 없는 수준에서 해주는 게 또 밸런스를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실제로 사회에 도입을 하는 그 케이스를 봐야겠죠. 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기대는 많이 되나 아마 진통이 꽤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표님께서 한 이야기 이거는 더 해보고 싶다 뭐 하고 계신 게 있으시다면은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디파이가 뭔지 모르시지만 좀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대로 디파이를 이해하고 싶으시면은 블록체인 프로그래밍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코드를 직접 그러니까 남이 떠먹여주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본인이 직접 파고, 본인이 직접 찾아보고,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지 디파이를 제대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공계 전공자가 아니라서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하지 못해서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떡하죠? 만들 수준으로까지 아시라는 게 아니고요. 대충 이런 느낌이구나 까지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러면 어디서 배워야 되나요? 잘 없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운 언어가 맨날 생깁니다. 인터넷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뭐 대부분 다큐멘테이션 영어로 많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어를 읽고 이해하시는 능력을 조금 이제 또 투자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영문 독해 좀 투자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프로그래밍을 본인이 조금이라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기르시는 게 디파이를 장기간 이제 본인이 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오늘 개인적으로 많이 뭔가 느낌을 받게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사실 저는 디파이를 생각했을 때는 막 그냥 어떻게 하면 돈만 벌까? 어떻게 하면은 다 같은 생각이실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생각만 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좀 더 제 한국 국력도 그렇고 뭐 경제 좀 민주화 운동인 것도 그런 것 같고 세상에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전 인류 세계상 많은 약간 생각을 좀 갖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저 세션을 조금 좀 일찍 살짝 끝내도록 하고 다음 세션에도 좀 더 재미있는 주제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